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정희주라고 합니다. 저는 전 남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제 주변 아는 지인들을 붙잡고 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야기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사실이야? 를 먼저 물을 것이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남편을 욕하면서 더불어 저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것만 같더군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익명이 보장되는 이곳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이곳에 글을 남기는 것도 저에게는 대단한 용기이고 또한 이 얘기를 세상에 알려야 제가 발 뻗고 앞으로 잘 살 것 같아서 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 남은 인생에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전 남편과 저의 얘기를 시작해 보겠어요.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전 남편은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작은 얼굴에 마른 체형에 키가 180cm가 넘었으니 아주 큰 키죠. 전 시어머니 말씀이 그러시더군요. 성장기부터 무슨 옷을 입어도 핏이 살고 귀티가 나는 스타일이라서 주변에서 처음 묻는 질문은 이랬대요. 정말 어머니 아들 맞으세요? 어째 아들이 엄마를 하나도 안 닮았네요? 이 말은 기분이 나쁘면서도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질문은 아들 연예인 시켜보세요. 아유, 너무 잘생겼네. 얼굴은 작고 키는 왜 그리도 큰 거야? 연예인 돼서 광고 한 편 찍으면 몇 억이라는데 죽어라 어려운 공부 시키지 말고 연예인 시켜봐요. 전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본인도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솔깃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대형 기획사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스타들을 배출한 중견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발탁돼서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죠. 나름 그 기획사 안에서는 스타 유망주였나 봐요. 알려진 바와 같이 아이돌 연습생으로 뽑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연습생으로 뽑혔으면 죽을 만큼 열심히 해서 솔로든 그룹이든 아니면 배우든 데뷔를 할 것이지 전 남편은 그다지 열심히 하는 연습생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기획사에서 하는 댄스, 노래 연습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은 날은 종일 누워서 자거나 게임을 하고 그렇게 맘대로 빠지고 체력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획사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PT도 매일 빠지고 본인은 먹어도 찌지 않는 스타일이라나요? 다른 연습생들까지 선동해서 탕수육에 짜장면에 피자, 치킨까지 칼로리 높은 음식들을 마음대로 먹었다고 해요. 어머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조건을 타고났으면 열심히 해서 데뷔를 할 생각을 해야지. 대체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재능과 끼는 타고났어도 얼굴이라던가 신체적인 조건이 안 돼서 데뷔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제 아들한테 말 잘할게요. 제발 데뷔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창 클 나이여서 먹는 건 이해한다 치지만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하느라 댄스와 보컬 연습 시간을 여러 차례 펑크내는 건 용납이 되지 않아서 전 남편은 결국 무대에 서보지도 못하고 소속사 아이돌 연습생계에서 퇴출을 당했다고 해요. 전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아들이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소문을 내놓았는데 다시 학교로 돌아온 아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게다가 학교로 돌아간다고 한들 아들이 책을 붙잡고 씨름할 친구도 아니고요. 전 시어머니는 그런저런 이유로 직접 작은 기획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들의 프로필을 돌렸지만 소문이 좋지 않은 관계로 전 남편은 영원히 아이돌계에서 퇴출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악명을 떨쳤으면 작은 기획사마저 거절했겠어요. 전 시어머니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재적 위기에 간당간당하며 학교를 다니다가 전 남편은 결국 스스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전 시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요. 저게 뭐가 되려고 저러나. 아휴, 복장 터져. 저 인물에 저 키에 기획사에서 해주는 대로만 하면 스타는 금방 될 거라는데 그걸 못 참아. 기획사에서 같이 연습했던 애는 광고도 찍어서 지 엄마 손에 거액을 줬다는데 아이고 속 터져. 전 남편은 전 시어머니의 이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전 남편이 일하는 편의점 근처에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었어요. 저는 전 남편의 잘생긴 얼굴에 반해서 전 남편을 쫓아다녔죠.
제가 좀 철판이 두꺼워서 한번 뭔가에 꽂히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직진하는 버릇이 있죠. 전 남편에게 대시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우연을 가장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대놓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전 남편과 연인 관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귀고 난 뒤에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고등학교 중퇴를 했다는 것을요. 저는 그래도 대학생인데 고졸 중퇴는 좀 그렇잖아요. 몇 번 만나다 헤어지자 생각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전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전 남편의 외모와 큰 키에 반해 결혼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전 남편을 걱정했지만 그래도 젊은데 둘이 힘 합치면 목구멍에 풀칠은 하지 않겠냐? 희준이가 남편을 잘 보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좋게 봐주셨어요. 아버지는 대신 저와 결혼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 잡으려면 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하지 않겠냐고 검정고시 학원이라도 다닐 것을 권했습니다. 남편이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그렇게 부모님의 축하 반 걱정 반 속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우리 부모님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이란 놈은 집안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더군요. 한 회사를 석 달 이상 버티고 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당신 대체 왜 그러는데? 당신 가장이야.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가장.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언제까지 월세 살 건데? 우리도 번듯한 아파트 마련하고 그러자. 아이는 안 낳을 거야? 아이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열심히 벌고 남들처럼 맛집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쓰자. 그러면 전 남편 하는 말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체질에 안 맞는 회사를 어떻게 꾸역꾸역 다니라는 거야. 내가 개야? 소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게? 속이 터져버릴 것 같더군요. 사람들 모두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않아.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참으며 하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한 회사에 정착하자. 지금이야 나이가 어리니까 들어갈 회사라도 있지만 나이 들면 받아줄 것도 없어. 제발. 전 남편은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나와버리더니 하다하다 이제는 바람도 대차게 피워대더군요. 한 번은 회사 유부녀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워서 회사가 난리가 났죠. 바람난 유부녀 직원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는 회사로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거든요. 여차저차 전 남편이 바람 피운 얘기가 제 귀에까지 들려오고 전 남편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가 제가 알게 되자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전 남편을 데려다가 오물로 가득 찬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었지만 참아야만 했어요. 전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이가 있으니까요. 아이를 생각해서 저는 딱 한 번 용서하기로 했어요. 미안해. 내가 내 딸 이름을 걸고 다시는 바람 같은 거 안 피운다. 믿어도 좋아. 나 진짜 마음 먹었어. 그리고 내가 억울해서 하는 말인데 사실 말이야. 상대방이 날 유혹한 거야. 난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다고.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이 화상아. 전 남편은 바람 피운 것 때문에 제 눈칫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이번이 첫 바람이니만큼 초장에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고 하면서 남편을 버릴 수 있었지만 아직은 젊으니 그리고 전 남편이 그리 악한 사람은 아니니 무엇보다도 가정을 지켜야 하니 내가 내 남자 지키자 마음 먹었죠. 전 남편은 회사를 옮겼고 옮긴 회사에서 진득하니 자리를 잡고 다니더라 싶었어요. 바람 피운 거 걸린 이후로 정신 좀 차리나 이제 좀 가장 노릇하려나 싶었죠. 나름 전 남편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였어요. 잠잠하나 싶더니 결국 또 바람을 피우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제 휴대폰에 모르는 여자의 번호가 뜨면서였어요. 처음엔 광고 전화라고 생각하고 받지 않았죠. 그런데 같은 번호로 3차례나 전화가 온 거예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던 끝에 누가 전화를 걸었을까 의아해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 남편의 상간녀인 거예요. 전 남편 상간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게 뻔뻔하게 하는 말이 저 윤정민 씨 애인 되는 사람입니다.
정희주 씨 되시죠? 좀 만났으면 해요. 어디가 편하세요? 또 전화하기 그러니까 아예 날짜와 시간을 잡아버리고 우리 한 방에 끝내죠. 하면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꼭 만나야 하나요? 속이 터져버릴 것 같더군요. 키 크고 얼굴 반반한 남자와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구나 싶더군요. 속이 문드러져 버릴 것 같았지만 상간녀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장소로 나갔죠. 제 나름대로 꾸미고 간다고 갔는데 상간녀의 첫 모습에 저는 기가 죽을 대로 죽어버렸죠. 상간녀는 완전 럭셔리 그 자체였어요. 명품 백에 명품 옷에 보는 순간 저 여자 몸에 치장한 돈이 얼마야?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더군요. 사실 이 상간녀 년을 만나면 머리채를 잡아버릴까 아니면 뜨거운 커피를 시켜서 그 커피 국물을 얼굴에 뿌려버릴까 생각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럭셔리로 꾸미고 온 상간녀한테 저는 이미 압도당한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죠. 상간녀 년이 자리에 앉자마자 저에게 하는 말이 곧 이 자리에 전남편도 나타날 거라고 하더군요. 전남편이 온다는 얘기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상간녀 년을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놓고선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 보통 년놈들이 아니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희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어요.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바보 쭉정이처럼 당하지 말고 할 말 다 하자. 속 시원하게 날려버리자 싶었죠. 저기 오네요, 이 사람. 정민 씨, 여기에요. 하면서 손을 번쩍 들어 전 남편에게 아는 척을 하는데 우와, 두 사람이 서로를 보는 시선에서 하트가 뿅뿅 그려지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집에서는 저에게 쪽도 못 쓰는 전 남편은 상간녀 앞에서는 아주 당당하더군요. 이 상간녀년이 전 남편을 우쭈쭈 해주는 분위기더군요. 저는 전 남편이 저를 볼 때까지 쏘아보았지만 전 남편은 저에게 눈길 한 번을 주지 않고 시선을 피해버리더군요. 삼자대면 하자고 이 사람도 제가 여기 불렀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서요. 전 남편은 헤헤거리면서 상간녀만 보고 있더군요. 상간녀의 말이 시작되고 저는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세 사람 앞에 각각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였어요. 상간녀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입 아프게 더 설명할 거 있나요? 당신 눈에 보이는 그대로니까 그쪽도 현실을 인정하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처리하셨으면 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인지 어이가 없어서 원. 저는 제 앞에 놓인 차가운 커피를 확 상간녀 얼굴에 뿌려버렸죠. 제 생각대로라면 인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끄덩이를 잡을 줄 알았는데 이 독한 년은 커피 국물 벼락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 콧방귀를 끼더니 가방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묻은 커피 국물을 닦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수준에 안 맞기는. 당신은 당신 남편한테 항상 그런 식이었나 봐. 무식하고 교양 없게 상대방 얼굴에 커피나 쏟아버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그래서 당신 남편이 날 찾나 봐. 난 당신 남편을 고급스럽게 해줄 수 있어. 해줄 게 아주 많은 사람이거든. 상간녀는 자랑하듯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 상간녀년의 머리끄덩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당신 열받을 얘기 몇 개 더 해줄까? 우리 엄마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야. 그리고 나는 강남에서 주얼리숍을 운영 중이고. 어때? 여기까지 들으니까 기죽지? 더 기죽을 얘기해줄까? 나 말이야, 전 남편하고 이혼해서 건물도 받았어. 건물주라고 건물주. 이제 알겠지? 게임 끝난 거. 네 인생이 불쌍해서 차가운 커피 국물 한번 맞아줬으니까 그걸로 퉁치자. 다음에도 이러면 나 어떻게 변할지 몰라?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알아들어? 이제 다시 볼 일 없게 빠른 시간 안에 호적 정리해. 상간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더 가관인 것은 옆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상간녀와 저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전 남편 한다는 소리가 재산 분할 안 해줘도 된다. 너 다 가져. 그리고 위자료도 요구해라. 양육비도 줄게. 얼마면 될까? 넉넉하게 불러봐. 라며 큰 소리를 치는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웃기는 소리가 이 말일 겁니다. 결혼해 살면서 돈 한 푼 모으지 못한 인간이 할 소린가요? 상간녀 앞이라고 위자료? 양육비? 저 인간 통장에는 아마 10,000원이 들어있음 다행일 거예요. 저 인간과는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았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더군요. 뭐? 재산 분할? 네가 우리 집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어? 기여한 바가 있어야 재산을 분할해주지, 어? 그리고 우리 집에 재산이 어딨냐? 월세 사는 집인데. 돈 많은 여자 물었으니까 이제 아쉬울 거 없다 뭐 그런 거 같은데 나도 이젠 너한테 질려버렸다. 가라 가, 어? 진작에 보내줬어야 하는데 그게 미안하네. 그리고 돈 많은 여자한테 간다니 내 마음이 조금 놓이네. 우리 다시는 우연이라도 보지 말자. 가서 바람 피우지 말고 잘 살아. 저는 상간녀에게도 한마디 했어요. 이 화상 데리고 가줘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아참, 그리고 말이죠. 이 사람 데리고 사시면서 속 좀 상해보세요. 그때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는 재차 상간녀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이 더러운 두 연놈들과 단 1초도 마주 앉아 보기 싫어서 커피숍을 나와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지 않는 게 복수라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전 남편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을 때 기회가 이렇게 왔으니 감사합니다 넙죽절하고 받아들여 버렸죠. 돌이켜보면 결혼 후 제 생활은 엄청 힘들었어요. 한 번은 용서한다 쳐도 지금이 몇 번째 바람인가요? 게다가 생활비는 어떻고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가 개처럼 일해서 식구들을 책임지는 가장이나 다름없었잖아요. 전 남편은 얼굴 하나 반지르르한 거 빼고는 봐줄 게 없는 남자예요. 제 발등 제가 찍었지만 시원섭섭 후련했어요. 친정언니에게 이혼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친정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꼭 이혼을 서둘러야만 했어? 조카도 아직 어린데 걱정 많이 된다. 어른들 말이 그렇잖아. 허수아비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다고. 남편 그늘을 무시 못한다고. 저는 언니의 말에 반박했어요. 언니가 몰라서 그래. 허수아비랑은 사는 거 아니야. 더 좋은 일 많이 만들 거니까 내 걱정하지 마 언니. 내 걱정해준 건 진심으로 고마워. 나 잘 살 수 있어. 이 사람하고 살면서 나 더 강해졌어. 맞아요. 전 남편과 살면서 저는 강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고 단 하나의 미련도 남기지 말고 나만 잘 살자. 내 딸만 잘 키우자. 그렇게 마음먹고 씩씩 모두 전환을 했죠. 아, 물론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랑 별개로 받을 건 받아야 하니 이혼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도 받은 다음 양육비도 꼬박꼬박 받기로 했죠. 아이 미래에 담보로 남겨둬야 하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수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전 남편이란 존재를 제 인생에서 까마득히 잊고 제 딸 하나 잘 키워볼 욕심으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제 전화번호에 저장된 사람 말고는 저에게 전화할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째 계속해서 같은 번호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아는 지인이 오랜만에 건 안부 전화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꿈속에서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전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양육비 빼고는 연락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꼬박꼬박 양육비가 잘 들어와서 더더욱 연락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무슨 일일까요? 왜 전화를 한 걸까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숨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전화를 건 사람이 전 남편인 걸 알아차린 뒤에 전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 들었죠. 그런데 전 남편의 목소리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희주야, 나야 정민이, 수아 아빠. 오랜만이지. 나 기억하지? 안 잊었지? 전 남편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보리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처럼, 아니 곧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까딱했다가는 정신줄을 놓고서는 목소리가 왜 그래? 당신 어디 아파? 하면서 걱정할 뻔했죠.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다시 말 섞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왜 전화한 거야? 내가 전화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없는 걸로 아는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끊는다. 하고 냉랭하게 얘기를 했죠. 사실 이런 말조차도 의미가 없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연락이 또 올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쌀쌀맞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듯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전화하지 마라. 내가 오늘은 모르고 받았는데 이 번호 수신거부 해놓을 거니까. 하고 막 끊으려는데 전 남편이 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한다는 말이 나 이 여자랑 이혼하고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 당신한테 돌아가지 못하면 죽여버릴지도 몰라. 이 여자 너무 끔찍해. 날 구해줘. 제발. 100번 1000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한 번만 나 구해줘. 날 살려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나 살려주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다 갚을게. 제발 부탁이야. 나 죽고 싶지 않아. 살고 싶다고. 하며 전 남편은 진심 어린 목소리에 눈물까지 흘리는지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전 남편의 지금 심정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제가 전 남편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당신이 한 그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맞받아쳤죠. 너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장난쳐? 나 바쁘니까 장난치고 싶으면 다른 사람 찾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전 남편이 끙끙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많이 아픈 사람처럼요. 뚝 끊어버릴까 했는데 이게 정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리얼한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더군요. 할 수 없이 저는 한마디 더 했죠. 야, 너 이제 가수 접고 배우 하려고? 대사 연습해? 대사 연습할 상대가 없어서 나한테 한 거야? 미친놈. 이라고 얘기했는데 전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펑펑 우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갑자기 무서움증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러고는 이 자식이 돌았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곰곰 생각해보니 이혼한 게 후회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겠다고 징징대는 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자 싶더군요. 제가 이놈한테 얼마나 당했는데요. 아무튼 진심인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했는데 더 듣는다고 해서 서로에게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서 전 남편은 주저리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전화를 받고 2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더군요. 전 남편이 죽었다고요. 뭐라고요? 수아 아빠가 죽었다고요? 왜요?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도 했었는데요? 진짜로 죽었다고요?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해 있었어요.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 결론은 냉정해지자였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야 반드시 가야 하지만 상황이 그렇듯 상간녀가 버젓이 있는데 그 면상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인연의 끈을 끄는 사람인데 제가 가면 신뢰가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찰나에 전 시어머니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너한테 면목 없다. 그래도 애아빠인데 미워도 가는 길 따뜻하게 보내주자. 올 수 있지? 부탁할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었거든요. 이게 현실인가? 아니면 꿈인가? 정말 잘 모르겠더군요.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답 없이 한참을 있는데 전 시어머니가 한마디 그러시더군요. 네가 오기 싫으면 손녀라도 보내다오. 세상에 나온 내 아들의 유일한 혈육인데 아빠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손녀 데리러 네 집으로 갈게. 너 번거롭게 하지 않으마. 제발 부탁한다. 전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저는 딸에게 물어봤어요.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사춘기 아이가 받을 상처도 있으니까요. 수아야, 엄마가 좀 힘든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잘 들어줘. 정말이지, 입에서 이 말을 꺼내기가 힘들더군요. 있잖아, 놀래지 마. 아빠가 돌아가셨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말이야. 엄마랑 같이 아빠가 떠나는 마지막 길 배웅해야 하지 않을까? 장례식장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수아가 하자는 대로 엄마는 할게. 부담 갖지 말고 정말로 엄마는 네 뜻에 따를게.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딸아이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당연히 가봐야지. 아빠잖아. 여전히 밉긴 하지만 그래도 가시는 길은 봐야지. 딸아이의 답은 철없는 아이가 내뱉는 답변이 아닌 속이 찬 어른스러운 아이의 답변이었어요. 사실 딸아이는 이혼 후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전남편과 양육비 외에 교류가 전혀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딸아이가 전남편을 만나는 걸 가히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딸아이 10살 때 제가 전남편과 이혼을 했을 때도 저는 이걸 어떻게 딸아이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나 여러 고민들을 했었는데 딸아이는 이미 알고 있더군요. 그때도 또래 아이들보다 눈치 빠르고 조숙했던 내 딸이 당시에도 제가 제 입으로 먼저 내뱉기 어려운 말을 시작해 주었어요. 아빠가 바람나서 이혼하는 거잖아. 다 알고 있어. 저번에 아빠가 몰래 여자랑 통화하는 거 봤거든. 엄마, 난 괜찮아. 내가 아빠 없으면 힘들어할까 봐 그런 거지. 아빠랑 따로 살아도 괜찮아. 나도 엄마 두고 바람핀 아빠 보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랑 나랑 둘이 씩씩하게 살자. 그렇게 딸아이는 부모의 이혼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양육비도 항상 제 날짜에 보내주니까 전 남편과 저는 굳이 연락할 일이 없었던 거죠.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아이가 조문을 선뜻 간다고 하니 저도 함께 가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남편 일이라면 학을 떼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그래,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정사진에 침이라도 뱉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왜 이렇게도 기분이 이상할까요? 2주일 전 전 남편과의 통화 내용이 다시 떠올라 제 머릿속을 시끄럽게 했어요. 상간녀와 결혼 생활에 실증나서 그렇게 말했나? 아니면 잠시 말다툼을 했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부고 소식을 접하고 나니 진짜 위급한 상황이었나? 목숨이 끝나버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진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닌가? 살려달라는 말이 진짜 살려달라는 말이었나? 아무튼 여러 생각들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이런저런 생각 끝에 저는 그룹 과외를 끝낸 딸아이를 픽업해서 딸과 조문을 하러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이미 밤 12시가 넘어 있더군요. 장례식장들은 보통 밤 11시면 조문을 마감해서 혹시나 제가 늦은 건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이 장례식장은 24시간 조문객을 받더군요. 장례식장을 가면 을의 상복을 입고 슬퍼하고 있을 상간녀를 볼 줄 알았는데 조문객을 받는 사람이 전 시어머니밖에 없더군요. 두리번 거리면서 상간녀의 모습을 찾았지만 상간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조문객 봤다가 시간이 늦어서 어디 좀 쉬러 갔나요? 라고 상간녀를 물었더니 전 시어머니는 대꾸하기 싫은 투로 그러더군요. 걔가 어딜 간다고 나한테 말하고 갈 아이냐? 장례식장만 잡아주고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하면서 전 시어머니는 상간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죽은 전 남편을 애타게 불렀어요. 그래요. 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상간녀 탓을 해서 뭐 하겠어요. 부족한 아들이 너무 쉽게 세상을 등진 게 그게 딱하겠죠. 저는 제 딸과 함께 전 남편의 영정사진에 절을 했어요. 그 후로는 애매하더군요. 늦은 시간이라서 식사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 시어머니와 제 딸과 함께 앉아 차를 마셨어요. 전 시어머니는 그간 쌓인 얘기들을 저에게 늘어놓았지만 저는 흘려들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얘기를 들은들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의 마음만 위로해 주었죠. 비록 속을 썩인 자식이라 하더라도 엄마에게는 자식이니까요. 내 아들이 암으로 죽었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나는 말이다. 내 아들이 아픈 것도 몰랐어. 나 같은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니? 지 자식 아픈 것도 모르는 이런 야박한 엄마가 세상에 또 어디 있어. 하면서 전 시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애써 흘려들으려고 했던 전 시어머니의 말이 찜찜했어요. 상관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궁금증을 물어보고 말았어요. 전혀 왕래가 없던 거예요? 정말로요? 남편이 암에 걸렸으면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다. 나를 시어머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지. 아들이 며느리랑 결혼한 후에 사실 아들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았어. 알잖아. 나라고 그런 결혼을 찬성하고 싶었겠니? 우리 둘은 연락이 드문드문했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싶어서 나도 연락을 안 했었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그 누가 알았겠니? 하시면서 또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2주일 전에 있었던 전남편과의 통화가 떠올랐죠. 전남편이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했던 게 병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던 걸까? 의심이 들더군요. 아무리 곱씹어 생각을 해봐도 그날 전남편과의 통화에서 느껴진 건 암 때문이라기보다는 상간녀의 결혼 생활에서 정말 도망치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뭐 어쨌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하는데도 제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은 듯 2주일 전 전남편과의 통화 내용이 내내 거슬렸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주일 전에 전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전 시어머니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궁금증만 아는 채 저는 전남편의 장례식장을 지키는 전 시어머니를 만나고 딸아이와 함께 장례식장을 나설 수밖에 없었죠.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딸아이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그 늦은 시간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상간녀인 거예요. 상간녀는 운전석에서 내린 중후한 노인과 함께 팔짱을 끼며 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노인은 70은 넘어 보였어요. 상간녀가 노인에게 낀 팔짱과 얼굴에 띈 미소는 영락없는 모녀 같았습니다. 아마도 지 친정엄마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옷차림은 장례식장을 올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아니, 장례식장에 오려면 옷을 갈아입고 와야 하는 게 예의 아닐까요? 아무리 사이좋은 모녀 사이라도 장례식장이고 지 남편이 떠났는데 그 미소는 좀 거두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아니, 저 여자는 남편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데 어디 놀러 갔다 온 거야? 정말 의문투성이네. 남일이라 다행이다. 하고 저는 신경 끄자 하며 상간녀와 눈이라도 마주칠세라 제 몸을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엄마가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라서 그래. 여기 잠깐 숨어 있다가 저 사람들 가면 우리도 나가자. 눈치 빠른 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상간녀 눈에 띄지 않게 숨었죠.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몸이 보이지 않게 숨는 건 그리 어렵지 않더군요. 그런데 하필 그 위치에서 상간녀와 그 노인의 얘기가 들려왔어요. 엄마, 역시 사별로 퉁치는 게 이혼보다 클린하더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주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복잡하잖아. 이렇게 상황을 만들기 잘했어. 그래, 잘했다. 그렇게 상황을 만든 덕분에 보험금도 받을 수 있게 됐잖니. 잘했어. 아주 잘했어. 순간 저는 상간녀와 상간녀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전 남편이 2주일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했던 말들이 이해가 되려고 했어요. 상간녀가 내뱉은 말의 행간을 따져보면 전 남편은 자연사가 아닌 상간녀와 상간녀의 친정엄마가 만든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이없는 젊은 나이에 죽은 전 남편 죽음을 내가 너무 비약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육감적인 제 생각이 100%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다행히 상간녀와 그의 엄마는 딸아이와 저를 보지 못하고 제 갈 길을 갔죠. 뒤죽박죽이었던 제 머릿속은 이제 조금씩 뭔가가 잡히는 것 같았어요. 떨쳐내려고 했던 전남편 일이 이제 가닥이 잡히면서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전달하자. 나는 이제 전남편과 상관없는 사람이니 여기서 빠지고 전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넘기자 하고요.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내 휴대폰에서 지운 지 오래였지만 전 시어머니가 남편이 죽자 저에게 전화를 하는 바람에 전 시어머니의 연락처가 남아 있었죠. 저는 그 번호로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방금 주차장에서 상간녀와 상간녀의 엄마가 나눈 얘기가 아무래도 깨름칙하다면서 전 시어머니에게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드렸어요. 더불어 2주일 전에 전 남편이 제게 뜬금없이 전화해서 했던 얘기들도 모조리 전 시어머니에게 해주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고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은 전 남편의 일을 전 시어머니 역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 역시 본인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저에게 얘기하기 시작하셨어요. 나도 그래.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실 전 시어머니는 남편과 의절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과 몇 년 동안 의절을 했다는 얘기를 제 앞에서 하기 민망해서 그냥 연락만 드문드문한 상태이다라는 식으로 애들로 말하셨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속만 썩이던 아들은 결혼을 했어도 사고만 치고 다녔고 결혼 후에 2번이나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본처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재혼한 아들에게 질려버린 거죠. 전 시어머니는 아들의 재혼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없는 자식인 셈 치고 지낸 거죠. 그렇게 저처럼 수년간을 연락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대요. 전화를 건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들, 저의 전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전남편은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상간녀에게 벗어나고 싶다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전 시어머니에게 울부짖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희주, 전처인 저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전 시어머니에게도 했다는군요.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울부짖음을 듣고서 어이가 없더랍니다. 헌신짝처럼 전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전처가 그립네, 옛날로 돌아가고 싶네 하는데 상간녀와 결혼한 게 후회돼서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아서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그런 소리를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잘 살아. 뭐든 다 네 업보다 생각해. 하고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지만 막상 전화를 끊고 보니 아들이 울면서 힘들어하는 게 못내 신경이 쓰였다고 해요.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도덕성에는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친자식인지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왜 그런 전화를 했는지 궁금해서 고민 끝에 전화를 해보려고 했던 참인데 마침 상간녀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간녀 입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을 그렇게도 미워했지만 어쩌겠어요. 자식이 죽은 걸. 놀라고 당황한 전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말한 장례식장으로 당장 달려갔고 그제야 전 남편이 죽은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상간녀에게 그 말을 했다고 해요. 전 남편이 얼마 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했었다고요. 그러자 상간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죽기 싫어했어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살고 싶어 했어요. 아마도 살고 싶은 그 간절함에 어머님께 연락한 것 같아요. 전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말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찜찜하더래요. 전 시어머니 역시 전 남편이 암으로 힘들어하기보다는 상간녀와의 결혼 생활에서 도망가고 싶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한편으론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그 전화가 죽음을 앞두고 별별 생각 다 들어서 한 것이고 또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치부를 한 거래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상간녀에게 장례식 치르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엄마로서 마지막 가는 길은 보살펴주고 싶었으니까요. 전 시어머니는 그렇게 장례식장에 와서 일을 거두는데 기가 막히게도 상간녀 하는 말이
이제 어머니가 할 수 있죠? 저는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겠어요. 전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보자 어머니, 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돈이랍니다. 그렇다고 장례식장에 안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따가 들어올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붙어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순간 전 시어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이제 보니 얘가 나더러 장례식장 지키라고 내 아들 죽음을 날린 건가? 라고요. 전 시어머니도 전 남편의 죽음에 대해 의심이 가득 차기 시작할 찰나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전 시어머니와 저는 여러 생각 끝에 전 남편이 진짜 암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게 맞는지 부검을 해보기로 했어요. 전 남편과는 다시는 어떠한 일로도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전 시어머니와 함께 장례식장 관계자들에게 전 남편의 부검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죠. 상간녀에게 이거 하나는 고맙더군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장례식장에 붙어있질 않으니 전 시어머니와 저는 눈치 볼 것 없이 장례식장 담당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죠. 장례식장 관계자는 전 시어머니와 저의 얘기를 듣고서는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검도 가능하다고 알려주고요.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전 남편의 부검도 의뢰를 했어요. 세상에나 부검을 해보니 전 남편의 몸에서 충격적인 게 발견됐지 뭐예요. 바로 전 남편의 죽음은 암 진행 때문이 아닌 영양실조였다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그것도 먹을 게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영양실조로 죽을 수가 있냐며 경찰들 역시 의문점을 갖더군요. 부검 소견에 따르면 전 남편의 시신에서는 간, 신장, 심장 등에서 영양결핍으로 인한 손상이 드러났고 혈액 샘플에서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의 영양소 수치를 측정해 본 결과 결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전 남편이 죽은 이유가 영양실조임이 확연하게 입증되었다고 해요. 부검 결과에 따라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전 남편의 장모, 즉 상간녀의 엄마와 상간녀가 전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상간녀와 상간녀의 엄마는 발뺌을 하더래요. 당연히 그렇죠. 더군다나 상간녀의 엄마는 의학 지식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상간녀와 상간녀 엄마가 나눈 카톡 내용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말았죠. 상간녀 엄마는 상간녀에게 전 남편에게 밥 대신 영양제를 줘라, 배고프다고 징징대면 잠 오는 약을 줘라, 밥 줬는데 먹은 기억이 없냐고 우기면서 그건 선망 증세라고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전 남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거래요. 한때는 화려한 연예인을 꿈꾸며 아이돌 연습생까지 할 정도로 잘생긴 전 남편은 이렇게 초라한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더군요. 전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2번이나 바람을 피워 제게 걸렸던 것만 봐도 알겠지만 전 남편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또 바람을 피웠나 보더군요. 전 남편은 병원에 있던 와중에도 간호사와 바람을 피웠다고 해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와중에도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이 더러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신문기사에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죠. 부인은 암 걸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남자는 바람 피우는 여자를 위해서 남성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약까지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약을 항암치료제와 같이 먹으면 수치가 뚝뚝 떨어진다고 해요. 그 신문기사를 보고서 와, 세상에는 별의별 미친놈이 다 있구나 싶었는데 그 미친놈이 여기 또 있었네. 바로 나의 전 남편이었어요. 그걸 알게 된 상간녀는 전 남편을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었는데 그 당시 이미 결혼 기간이 5년 이상 되었을 때라 그냥 이혼을 하면 오히려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나누는 것과 재산 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이니까요. 상간녀는 바람 피운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가져가는 게 싫었던 거였겠죠. 그래서 상간녀는 의사인 자신의 엄마와 모의를 해서 계획을 짠 거였고요. 보험금은 결혼 초에 상간녀가 남편 것을 들어두었던 건데 그때는 사랑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겠지만 사랑이 사라지고 나니 바람 피운 전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보험금도 내가 타야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이로 인해 상간녀와 상간녀 엄마는 구속이 되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상간녀에게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이 못된 년아! 멀쩡한 가정 깨놓고 너는 잘 살 줄 알았냐 이 나쁜 년아!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라고 소리쳤지만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올 일이 없죠. 저는 구속이 된 상간녀를 찾아갔어요.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면담을 요청했더니 나왔더군요. 저는 상간녀에게 그랬어요. 꼴 좋네. 남의 가정 깨트리더니. 너도 당해보니 그 기분이 어떠냐? 아, 그리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했던 말 생각나? 내가 감사하다고 했지. 그리고 그 사람 데리고 살면서 속 좀 썩어보라고 했던 말도 기억나지? 그래? 이제야 내 속을 알겠어? 그랬더니 상간녀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린 행복했어. 그놈이 병만 안 걸렸어도 입원만 안 했어도 여기까진 안 왔을 텐데. 그래도 뚫린 입이라고 이렇게 하더군요. 상간녀에게 꼴 좋다고 비웃으며 일어서려는데 니년 아니었음 완전 범죄인데 두고 봐. 내가 꼭 복수할 테니까. 하고 저를 원망하더군요. 이 상간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아직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태 자신이 억울한 것만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말 넌 예의 없는 싸가지야. 처음 만난 날부터 이 지경 이 꼴로 있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변했어. 넌 아직 사람 되려면 멀었구나. 감옥 안에서 복수인지 뭔지 계획 많이 짜셔. 기다리고 있을게. 하고서는 나와버렸어요. 전 남편의 죽음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는 상간녀나 전 남편이나 둘 다 똑같이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전 남편은 바람 피운 게 잘못이고 상간녀는 그에 대한 응징이 바람직하지 않았고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그들과의 인연을 끝내고 저는 제 딸과 제 인생만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딸에게는 아직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얘기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난 것도 어린 나이에 충격일 텐데 딸아이는 애써 덤덤한 모습을 제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죽음의 진실까지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딸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그때 전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30대 중반의 저는 너무나 험난한 일을 겪었죠. 때로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일을 겪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서 더 이상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앞으로 저와 제 딸이 가는 길이 쭉쭉 뻗은 고든 길이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칠게요. 끝까지 저희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부디 평범한 일상을 누리시며 행복하세요.